당신의 꿈자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일은 이것이다. 밤하늘의 별빛이 지구에 닿는 데는 수천 년이 걸린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지금 올려다보는 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이 우주에서 사라졌다는 뜻이다. 죽은 별의 빛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듯 우리 눈에 들어온다. 그렇다면 죽은 것들도 빛날 수 있다는 말 아닐까? 엘리아스는 12살이 되던 해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파도가 부서지는 절벽 위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주머니 속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쪽지엔 딱 3글자만 쓰여 있었다. 찾아가라. 어디를, 누구를 찾아가란 말인지 쪽지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아스는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바다, 저 멀리 수평선이 끝나는 곳에 오직 오늘 밤만 보이는 등대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등대는 지도에 없었다. 어른들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겠지만 그 빛은 오직 마음에 짐을 진 아이들에게만 보인다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할머니는 말했다. 엘리아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짐을 지고 있었다. 아주 무거운 짐을.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버지를 잃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었다. 엘리아스가 사는 마을은 항상 안개가 끼어 있었다. 바다와 육지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는 이 작은 해안. 마을은 여름에도 햇빛이 제대로 드는 날이 열흘이 채 되지 않았다. 집들은 낡고 골목은 좁고 사람들은 말수가 적었다. 엘리아스의 엄마 노라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빵 굽는 냄새가 마을 골목 사이로 퍼졌다. 사람들이 그 냄새를 따라 빵집에 들어오면 노라는 항상 조용히 미소 짓고 빵을 건넸다. 값을 못 내는 이에겐 그냥 주었다. 엘리아스도 그 미소를 알았다. 하지만 한 가지를 알아챘다. 그 미소는 눈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 마르쿠스가 사라진 건 1년 전이었다. 폭풍이 몰아치던 10월의 밤, 마르쿠스는 이웃 어부의 배가 파도에 휩쓸린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달려갔다. 이웃은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영웅이었다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엘리아스는 다른 것을 기억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떠나기 직전 자신이 했던 말을. 아빠 가지마. 나 두려워. 그리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두려운 게 맞아. 그래도 가야 해. 엘리아스는 그날 아버지의 소매를 붙들었다. 아버지는 부드럽게 아이의 손을 풀고 뛰어갔다. 그가 1년 내내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은 이것이었다. 내가 놓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이 엘리아스의 가슴 속에 돌덩이처럼 박혀 있었다. 학교에서도,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그 돌덩이는 점점 무거워졌다. 그래서인지 엘리아스는 말이 없어졌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웃음이 줄었다. 노라는 그걸 알았다. 하지만 자신도 너무 아팠기 때문에 어떻게 아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모자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침묵 속에 살았다. 그리고 엘리아스의 생일인 10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사라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 밤, 그는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가 그 쪽지를 발견했다. 찾아가라. 그리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바닥 끝에서 그 등대가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아스는 학교 대신 항구로 갔다. 항구는 이른 새벽부터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갈매기가 울고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엘리아스는 부두 끝에 서서 어젯밤 본 등대가 있던 방향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안개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너도 봤어? 고개를 돌리자 작은 배 위에서 노를 젓고 있는 소녀가 보였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눈이 크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마구 흩날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주근깨가 가득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뭘? 엘리아스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소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배를 부두에 가져다 댔다. 등대, 어젯밤에 수평선 너머에 빛나던 거. 레나야, 나. 엘리아스는 말문이 막혔다. 그 빛이 보인 사람이 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도 봤어. 근데 오늘은 없어졌어. 밤에만 보여. 그리고 아무 짐이나 진다고 보이는 게 아니야. 진짜 오래 혼자 지고 다닌 짐이어야 해. 레나가 말했다.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어떻게 알아? 나도 봤거든, 1년 전에. 그리고 갔다 왔어. 엘리아스는 멈칫했다. 갔다 왔다고? 거기를? 응. 오빠랑 같이. 오빠 이름은 율리안이야. 지금 저기 있어. 레나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책을 읽는 소년이 보였다. 13살쯤 된 그 소년은 레나와 달리 얌전하고 소심해 보였다. 엘리아스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손을 들어 인사했다. 오빠는 처음에 안 가겠다고 했어. 무섭다고. 근데 결국 같이 갔지. 왜? 내가 혼자 가려고 했거든. 레나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 속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담겨 있었다. 엘리아스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웃음이 슬퍼 보인다는 걸 느꼈다. 거기 가면 뭘 얻을 수 있어? 레나는 잠시 파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답. 오래도록 찾던 답을. 그날 저녁 엘리아스는 노라에게 말했다.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다.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노라는 잠시 엘리아스를 바라보았다. 뭔가 알 것 같다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따뜻하게 입어. 그게 다였다. 엘리아스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항구에는 레나와 율리안이 배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나무 배에 노 2개, 손전등 하나, 빵 몇 조각이 전부였다. 이거로 수평선까지 가? 엘리아스가 믿기지 않는 얼굴로 말하자 율리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상하게 되더라. 이상하게? 배가 혼자 가. 새 아이는 배에 탔다. 레나가 밧줄을 풀었다. 그 순간 정말로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람도 노질도 없는데 배는 조용히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다. 엘리아스는
손을 뱃전에 올리고 물을 내려다보았다. 어두운 바닷속에서 희미한 빛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물고기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무서워? 레나가 물었다. 엘리아스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응. 그럼 맞는 거야. 무서운 사람만 갈 수 있어. 율리안이 조용히 덧붙였다. 용기는 무섭지 않은 게 아니야. 무서운데 가는 거야. 엘리아스는 그 말을 듣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가 했던 말, 두려운 게 맞아. 그래도 가야 해. 와 비슷했다. 배는 계속 나아갔다. 마을의 불빛이 작아지고 별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세 아이는 말없이 앉아 각자의 생각 속에 잠겼다. 한참 뒤 레나가 입을 열었다. 엘리아스, 너 뭘 지고 다녀? 엘리아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레나도 재촉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만 흘렀다. 그러다 엘리아스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죽은 날 밤, 내가 붙잡았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늦게 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놓아줬더라면 아버지가 더 일찍 도착해서 파도를 피했을지도 몰라. 말을 하고 나자 눈물이 났다.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1년 동안 울지 않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엘리아스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웠다. 그런데 레나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어깨를 툭 건드렸다.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 왜냐면 나도 같은 짐 지고 있었거든. 우리 엄마가 아팠을 때 내가 더 잘 돌봤더라면, 병원에 더 빨리 데려갔더라면 하고. 근데 오토 할아버지가 말해줬어.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었던 마음은 죄가 아니라고. 엘리아스는 고개를 들었다. 별빛 아래 레나의 눈도 빨개져 있었다. 율리안이 조용히 말했다. 오토 할아버지가 다 말해줄 거야. 걱정 마. 등대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낡아 있었다. 새하얗게 칠해졌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세월의 발의 회색과 흰색의 중간 어딘가였다. 꼭대기에서 빛이 천천히 규칙적으로 돌고 있었다. 그 빛이 바다 위를 한 바퀴 쓸고 지나갈 때마다 파도가 살짝 잦아드는 것 같았다. 배가 등대 아래 작은 선착장에 닿았을 때 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 노인이 서 있었다. 오토 할아버지는 아주 키가 작았다. 구부정한 등, 하얀 수염,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눈만은 달랐다. 짙은 회색 눈동자에 별빛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왔구나. 그는 놀란 기색 없이 말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할아버지가 오토예요? 그래. 들어오너라. 차가 식기 전에. 등대 안은 좁고 둥근 공간이었다. 나선형 계단이 위로 이어지고 그 아래 작은 방에 난로와 낡은 의자 3개, 책이 가득한 선반이 있었다. 난로 위엔 작은 주전자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오토는 새 아이에게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씩 내밀었다. 엘리아스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다. 손이 생각보다 많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니? 오토가 엘리아스를 바라보며 물었다. 레나와 율리아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님을 아는 것처럼. 엘리아스는 쪽지 이야기부터
등대 빛을 본 이야기까지 천천히 털어놓았다. 말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말이 자꾸 쏟아지는 것 같았다. 1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말하고 나자 오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쪽지를 쓴 건 아버지가 맞아. 네?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마르쿠스가 여기 온 적이 있거든. 엘리아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가요? 그래. 너희 나이일 때 아주 오래전 일이지. 그때 그 아이도 짐을 지고 있었어. 어린 시절에 자기 친구가 다치는 걸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엘리아스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물었다. 아버지도 같은 짐을요? 사람들은 다 짐을 지고 살아. 다른 건 그 짐을 어떻게 다루느냐지. 어떤 이는 짐 때문에 주저앉아. 어떤 이는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 마르쿠스는 후자였어. 오토는 난로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난로 불빛이 그의 얼굴에 따뜻하게 흔들렸다. 나도 처음엔 등대지기가 아니었어. 새 아이는 귀를 기울였다. 젊었을 때 나는 선장이었어. 큰 배를 몰았지.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을 만났는데 내 판단 실수로 배가 기울었어. 선원 한 명을 잃었어. 내 가장 친한 친구였지. 오토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잦아들었다. 그 뒤로 나는 다시는 배를 타지 않았어. 바다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이 등대 위에 올라와 불을 켰어. 다른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아요? 레나가 물었다. 후회? 매일 해. 근데 후회와 죄책감은 달라. 어떻게 달라요? 후회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야. 죄책감은 내가 나쁜 놈이야야. 후회는 우리를 성장시켜. 죄책감은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두지. 너희가 지고 온 건 죄책감이야. 근데 사실은 후회여야 해. 엘리아스는 그 말을 천천히 마음속에서 굴렸다. 제가 후회하면 아버지가 돌아와요? 오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돌아오지 않아. 그럼 왜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는 방법이 있거든. 그 사람처럼 사는 거야. 엘리아스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는 두려워도 가야 한다고 믿었어. 그 믿음이 아버지를 폭풍 속으로 이끌었지. 그 믿음 때문에 너는 아버지를 잃었어. 하지만 그 믿음 덕분에 이웃이 살았어. 엘리아스야, 내 아버지는 두 가지를 남겼어. 한 가지는 슬픔이고 또 한 가지는 용기야. 엘리아스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다. 그 용기를 물려받은 건 너야. 오늘 밤 혼자 이 바다를 건너온 것처럼. 엘리아스가 마음을 추스를 동안 오토는 레나와 율리안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이미 한 번 왔었지? 네. 그때 이후로 어떠냐? 레나가 율리안을 바라보았다. 율리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엔 훨씬 가벼웠어요. 근데 요즘엔 다시 무거워진 것 같아요. 엄마 기일이 다가오면 또 생각이 많아져서. 오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짐은 한 번 내려놓으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날씨 따라, 계절 따라 다시 무거워질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다시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는 연습을
평생 하는 거지. 그러면 평생 힘든 건가요? 평생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잃은 게 아프고 그 아픔이 짐이 되는 거야. 짐이 없다는 건 사랑한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 레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거 싫어했을 텐데. 맞아. 근데 슬픈 걸 억지로 안 슬픈 척할 필요도 없어. 슬픈 날은 슬퍼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은 웃으면 돼. 그게 살아있다는 거야. 율리안이 눈을 닦았다. 레나도 훌쩍였다. 등대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오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돌멩이 3개가 있었다. 회색 빛이지만 표면이 매끄럽고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다. 짐이 무거워질 때 이 돌을 꺼내봐. 이 돌은 바다 밑에서 올라온 거야. 아주 오랫동안 파도에 깎이고 깎인 거지. 날카로웠던 게 부드러워졌어. 너희 짐도 언젠간 그렇게 돼. 세 아이는 각자 돌 하나씩을 손에 쥐었다. 엘리아스는 돌의 매끄러운 표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오토가 말했다. 올라가 볼래? 꼭대기에서 보면 달라. 세 아이는 나선형 계단을 올랐다. 계단은 삐걱거리고 좁았다. 엘리아스가 마지막이었다. 올라가면서 벽에 손을 짚었는데 벽에 뭔가가 새겨져 있었다. 이름들이었다. 수십 개의 이름들. 어떤 건 어른 글씨체였고 어떤 건 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삐뚤했다. 이 이름들이 뭐예요? 엘리아스가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오토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여기 온 사람들이야. 다 너처럼 짐을 지고 왔던 사람들이지. 엘리아스는 손가락으로 이름을 하나씩 짚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마르쿠스.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글씨가 작고 조심스러웠다. 어린 시절의 글씨체가 분명했다. 엘리아스는 그 이름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차가운 벽이었는데 왠지 따뜻한 것 같았다. 그리고 계단을 다시 올라 꼭대기에 닿았다. 꼭대기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새 아이는 난간에 기대 바다를 내려다 보았다. 끝이 없었다. 어디서 바다가 끝나고 하늘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다. 별과 파도가 하나로 섞여 있었다. 아름답다. 레나가 작게 말했다. 엘리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도 이 풍경을 봤겠구나. 같은 별을, 같은 바다를, 나보다 훨씬 어렸을 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결심했겠구나. 두려워도 가야 한다고. 엘리아스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찾아가라. 그 4글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어 다시 넣었다. 이제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찾아가라고 한 건 등대만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1년 동안 죄책감 뒤에 숨어있던 자기 자신을 꼭대기에서 내려오자 오토가 뜨거운 차를 새로 따라 놓고 있었다. 엘리아스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어. 얼마나요? 오토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처음엔 10년만 있으려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됐어. 외롭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너희 같은 아이들이 오거든. 항상요? 짐을 진 아이가 있는 한은 율리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어요? 오토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선반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오토와 어린아이 하나가 찍혀 있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들이 있었어. 있었어요? 어려서 병으로 떠났어. 그게 내가 지고 다닌 짐이야. 더 좋은 의사에게 데려갔더라면,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그 생각을 평생 했어. 새 아이는 말이 없었다. 오토는 사진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다. 근데 알았어. 내 아들이 아팠던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불을 켜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있어. 엘리아스는 오토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혼자 이 등대를 지키며 짐을 진 아이들을 기다린 노인. 그의 짐이 어떤 무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오토는 엘리아스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고마운 건 나야, 내가 와줘서. 새벽 4시가 넘었을 때 새 아이는 다시 배에 올랐다. 오토가 선착장까지 배웅했다. 또 올 수 있어요? 레나가 물었다. 짐이 너무 무거워지면 와. 하지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돌아간 자리에서 잘 사는 거야.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오늘 하루를. 그게 다야. 배가 서서히 멀어졌다. 엘리아스는 뱃머리에 앉아 사라져가는 등대를 바라보았다. 등대 불빛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돌았다. 어두운 바다 위에서 흔들림 없이. 율리안이 말했다. 있잖아, 엘리아스. 처음 만났을 때 너 말이 없어서 무뚝뚝한 줄 알았어. 맞아, 나 원래 좀 그래. 근데 아니더라. 그냥 아팠던 거더라. 엘리아스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율리안을 보며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웃었다. 작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진짜였다. 레나가 두 손을 뒤로 뻗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별들, 어떤 건 이미 없어진 거래. 응, 나도 알아. 근데 빛은 남아있잖아. 레나가 엘리아스를 바라보았다. 그거야. 엘리아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쏟아졌다. 그중 어떤 별은 이미 사라졌겠지. 하지만 그 빛은 수천 년을 날아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눈에 닿았다.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다. 이 세상에 없지만 그 빛은 지금도 흐르고 있었다. 그가 구한 이웃의 삶 속에, 그가 남긴 쪽지 속에, 그리고 엘리아스 자신 속에. 배는 마을을 향해 조용히 나아갔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주황과 분홍으로 물들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부두 위를 날았다. 레나와 율리아는 서로 손을 잡고 자기네 집 쪽으로 걸어갔다. 또 보자, 엘리아스. 응, 또 보자. 처음 하는 또 보자였다. 친구에게. 엘리아스는 골목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골목 어귀에서 무언가 코를 간지럽혔다. 빵 냄새였다. 노라가 이미 반죽을 시작한 것이었다. 엘리아스는 빵집 문을 밀었다. 종이 딸랑거렸다. 노라가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돌아보았다. 모자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노라의 눈에 뭔가가 고였다.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엘리아스가 먼저 걸어가 엄마를 안았다. 1년 만이었다. 엄마, 나 괜찮아질 것 같아. 노라는 잠시 굳었다가 아들의 등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오래 안았다. 밀가루 냄새, 빵 냄새, 엄마 냄새가 섞였다. 나도, 노라가 작게 말했다. 나도 괜찮아질 것 같아.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왔다. 오늘은 햇빛이 드는 날이었다. 여름도 아닌데 이 안개 많은 마을에 햇빛이 드는 날이. 엘리아스는 22살이 되던 해 의대에 입학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병원이 너무 멀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마을들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었다. 짐을 진 사람들이 제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레나는 해양 생물학자가 되었다. 바다를 연구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어느 여름 낯선 항구 도시에서 혼자 배를 젓는 소년을 만났다. 눈이 깊고 말수가 없는 소년이었다. 레나는 그 소년에게 물었다. 너 어젯밤에 수평선 너머 등대 봤어? 소년이 눈을 크게 떴다. 율리아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것도 가장 말이 없는 아이들, 웃음이 줄어든 아이들을 제일 잘 알아보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힘들어 보일 때 율리아는 그냥 옆에 앉혔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었다. 그리고 오토 할아버지의 등대는 지금도 바다 끝에서 빛나고 있다. 지도에는 없다. 어른들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에 오래된 짐을 진 아이가 어두운 밤 바다를 바라보면 수평선 너머에서 천천히 규칙적으로 흔들림 없이 빛난다. 그 빛을 보면 알게 된다. 너의 짐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오토 할아버지는 오늘도 차를 끓이며 기다린다. 누군가 오겠지. 짐을 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리고 그 아이는 돌아가면서 조금 가벼워져 있을 것이다. 별처럼. 이미 사라졌어도 빛나는 그 별처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그리고 짐을 지고 걷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밤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